안녕하세요. 우리365한의원 원장 박성동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소화질환, 또 담적병, 비위의 습담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화기 질환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질환인지 또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소화기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30%가 바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발표되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질환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과민한 장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또는 이제 변비가 나타나는 유형도 있습니다.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복부 팽만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이제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은 설사 유형 같습니다. 설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괄약근의 위대함을 굉장히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이기도 한데 심리 상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히나 이제 아침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밥을 먹으면 밥 먹는 도중에 배가 아프거나 밥을 먹은 다음에 10분 안에 즉시 화장실에 가서 물금변을 봐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원인이 뭘까? 증상은 대체로 비슷하죠. 대변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럼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명확하게 확인된 원인은 없습니다. 대체로 그 스트레스 또는 예민한 성격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좀 우세하고요.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음식에 첨가된 화학물질이라든지 첨가물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술, 담배, 카페인 이런 것들이 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는요, 뇌장관 상호작용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먹고 나서 위장에서 소화돼서 대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미 대장에서는 활발하게 연동운동이 일어나서 복통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식물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음식물을 섭취하는 그 순간에 뇌는 대장에 신호를 보내서 대장운동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뇌와 대장의 어떤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방에서 이 질환을 치료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내 어떤 세균 구성의 변화,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육류를 많이 섭취하지 말라, 소시지라든지 가공된 식품을 좀 줄여라, 백미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를 먹는 것이 좋다, 단 음식, 단당류, 이당류 같은 감미료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장내 세균 구성의 문제를 덜 일으키도록 좋은 세균 구성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어떤 노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좀 좋아지더라라는 보고도 있으니까 참고할 만하고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 자가 면역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뇌, 장관 상호작용하고 자가 면역의 기전이 여기에 좀 관여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보다 좀 더 좀 심각한 질환으로 가자면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들 수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에 어떤 명확한 그 궤양이 발견되고 특이한 소견이 이제 내시경상에 발견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진단되는 것이고, 크론병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형태적인 어떤 소견이 발견됩니다. 두 개의 다른 점이라고 그러면 궤양성 대장염은 뭐 대장에 국한된 궤양을 위주로 한 질환이고,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대장뿐만 아니고 뭐 십이지장, 뭐 위장, 또 구강 이런데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염증 또는 뭐 유가종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원인도 비슷해 보이고 또 치료를 하는 약을 보면 똑같습니다. 면역 억제제라든지 항염제, 그다음에 항생제 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제죠.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원인도 뭐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비슷하고 또 치료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어렵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병원에서는 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완치가 없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관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질병이 자각적으로 타각적으로 좀 증상이 완화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게 이제 관핵입니다. 증상이 완화되는 시기예요. 관핵기를 좀 더 길게 가지고 좀 발작하더라도 이 발작기를 조금 줄이고 증상을 빨리 완화하도록 하는 치료가 일단 양방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관해와 완치 여기에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 관해라는 거는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뭐 그게 오래 갈 수도 있죠. 영구적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게 완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언젠가는 또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고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완치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죠. 천식이나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도 완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역시 관핵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만, 발작이 멈추고 증상이 좀 나아지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완핵이 또는 관핵이라고 합니다. 완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암 같은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을 통계를 내지 완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 암이 재발하거나 뭐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완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치라는 건 없죠. 저 역시 이런 질환들을 완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증상이 완화되고 안정되는 것을 관핵이라고 한다면 이 관핵기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바라건대 영구히 관핵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희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미 생겼던 협착, 유착, 반응, 흉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시 회복할 수는 없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남는 흔적이고요. 이 증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 증상이 조금 악화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고 괜찮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아토피, 비염, 뭐 천식,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면역 질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될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부터 시작해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의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질환들의 공통적인 원인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면역계의 교란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이런 질환들이 발생했을 때 면역이 약해졌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분명히 면역력이 약해진 게 선행적인 원인이 될 것이고, 그 약한 상태에서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에 저항하는 것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1차적이지만, 면역계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세에 몰리면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 상태, 공포 상태에서 막 총질을 해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면역 질환이 생기는 그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질환이 생길 때는 내 몸의 면역 세포가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또 더 어려운 건데요. 그러면 이게 치료가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을 보강하고 면역력을 안정시키면 이런 그 증상들도 서서히 줄어들고 면역의 안정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자극적인 음식물이나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늘상 우리 곁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꽃가루, 내가 늘 겪는 어느 정도의 생활 스트레스 이런 것에 반응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요걸 이제 아까 제가 원인에 있어서 뇌, 장관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한방의 치료는요 대부분 건비, 건위하는 치료를 합니다.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장과 위장이 허약한 상태에서 자꾸만 탈이 나고 그 상태에서 면역계가 교란돼서 이게 점점점 그 악화되고 또 심각해지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치료에 있어서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위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 비위 기능이 좋아지면 우리 면역계는 안정을 되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비위에 습담이 있다 그러면 그 습담을 제거하는 이수, 삼습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증상이 심각하다, 지금 당장 물설사를 하고 점액변을 보고 또 출혈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사작용이 있는 한약재를 일부 첨가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재, 또는 몸이 찬 경우에 주로 이렇게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약재, 한방에서는 온신약재라고 하는데요, 신장을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의 온신약재입니다. 이런 약재들을 가미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주 기본 골격은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를 함으로써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굉장히 많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의학 치료로 과연 될까? 양방도 완치가 안 된다는데 한방으로 이게 치료가 되냐? 큰 믿음을 못 가지시는 경우도 있는데, 완치냐 아니냐, 그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러면 이런 질환을 5년 10년 이제 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몸과 마음도 지쳐 있고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패배감도 갖고 계신 줄 알아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양방의 치료와 한방의 치료는 길이 좀 다릅니다. 양방의 치료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통증의 고리를 끊어줌으로써 즉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어떤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한방의 치료는 그 숨어있는 원인을 좀 찾아내서 자기 스스로 그 질병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이런 치료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치료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1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굉장히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멀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6개월, 1년을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질병을 보통 다른 케이스들 보면 10년, 20년 가잖아요. 완치가 안 된다고 해서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기도 하잖아요. 한 6개월 정도 투자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한방 치료를 하고 음식 관리 또는 심리적인 상태를 관리하면서 한 6개월 후에 상당히 좋아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오랫동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아지지 않는 분들은
한방 치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 오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시작해서 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화기병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는 담적병, 그 다음에 소화기의 습담으로 인한 부종, 만성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해서 이 질병을 바라보는 한방의 관점이 양방의 관점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조금 사실은 좀 난해할 수 있는데 깊이 고민하다 보면 이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름의 논리와 철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